안녕하세요. 허태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왕실의 핵심적인 역할, 그리고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장 관리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고 어쩌면 존경의 대상이 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극 드라마에서 구부정한 허리에 중성화된 목소리,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간신 같은 목소리로 비춰지는 모습은 그건 원래 내시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목소리는 조금 이게 여성스럽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신을 제거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조선시대 내시는 중국 내시와는 달리 음경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함만 제거했지 음경은 그대로 살려뒀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조선시대 왕실의 내시는 스캔들, 즉 간통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간통사건 중에 대표적인 몇 사례만 가지고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순서는 실록으로 보는 내시들의 간통사건, 그러니까 왕조실록에 발췌해가지고 그 원문을 그대로 실어서 한번 볼게요. 둘째, 실록으로 보는 간신 내시는 누구이고 충신 내시는 누구인가, 그 대표적인 사람만 한 사람씩 골라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시에게는 3명의 어머니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한 명의 어머니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고, 또 한 명의 어머니는 거세를 한 후에 키워준 어머니고, 그리고 마지막 어머니는 나를 왕실에 넣어준 어머니. 이래서 3명의 어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시들의 생활과 집촌 마을. 자, 이 내시들의 실제 생활은 어땠고 그들이 집촌하여 사는 마을은 어디인가. 마지막으로 내시의 죽음,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 공동묘지의 초라 모습들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볼까요? 첫째, 실록으로 보는 내시들의 간통사건입니다. 내시들의 간통사건. 자,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이 내시들에게는 고함만 제거하고 음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부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은 그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간통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제일 첫 번째 예로 태조실록 1393년 6월 19일자 기록입니다. 기록을 보면은 여기에 자, 참수하라, 목을 베어서 죽이라 이 말이다. 누굽니까? 내수 2만, 내수, 내시, 황관, 한시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을, 중관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내시랬죠. 그러니까 내시 2만을 목을 베서 참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간출거 세자지 현빈 유시가 되었습니다. 2만을 목을 베 죽이고 세자의 보세요, 현빈 유시를 간출거하라, 즉 바깥으로 쫓아내라 이 말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내시 이만이라는 사람이 세자빈을 간통을 한 거죠. 상상 초월하다, 그죠? 우리가 보통 사람도 아니고 세자빈을 간통을 했다. 당시 세자빈이 누구냐? 의안대군입니다. 의안대군이 누군가? 태조 이성계의 제8남이죠. 그러니까 정도전이 세자로 책봉하고자 했던 그 아들이 의안대군입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은 태조 이성계 제1대 그의 첫 번째 부인 신이 왕후죠. 한씨죠. 이 한씨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렇게 6명의 딸 2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중에 진안대군은 아버지가 고려를 패하고 조선을 세운다고 해서 반대하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이 진안대군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정안대군 제5남
태종 이방원이 먼저 왕위에 앉기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잠시 자기 둘째 형을 2대 정종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서 얻은 부인이 선덕왕후 강씨입니다. 이 강씨에게서 무안대군 의안대군 경훈공주 3명이 태어났죠. 그 중에서 정도전이 이제 세자로 찜해서 올린 사람이 이 의안대군이죠. 그죠? 이 의안대군의 처가 이 사람이에요. 세자빈 유씨입니다. 현빈 유씨입니다. 이 유씨가 이제 의안대군보다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의안대군의 처 현빈 유씨는 그만 내시, 즉 내수가 내시를 했죠. 내수 이만과 통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만만 잡아다가 참수하고 조용히 현빈유 씨를 왕실에서 쫓아내는 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보시면은 여기에 자, 참하라 누구 환자 정사징 그죠? 참하라 환자 정사징입니다. 환자, 환시, 환수, 내수, 내시, 중관 등등 여러 개 이름이 됐죠. 그리고 이 내시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정사징을 환관, 즉 환관이죠. 환자니까 환관 정사징을 목을 베라. 왜 목을 베렸느냐? 사징은 고려 공민왕 때부터 말이 있었다. 무슨 말이? 그는 환자가 아니다. 환자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가 해안대군의 첩도 통했다. 다시 말해서 고려 공민왕 때부터 정사징은 말이 있었다. 무슨 말이? 그는 환자가 아니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가 해안대군 첩을 또 관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은 옛날부터 자가 내시 맞나라는 의심을 가졌는데 이 친구가 또 보시는 대로 해안대군의 첩을 간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대군의 첩을 간통한 이를 처벌하려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또 나옵니다. 뭐 나오느냐? 보세요. 인덕궁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 인덕궁을 섬기는 누구라고? 김해 시녀 그죠? 시녀 김해를 간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 정사징은 보시는 대로 자 해안대군의 첩도 간통을 했고 인덕궁을 섬기는 시녀 김해도 간음을 했고 그래서 김해는 누군가? 김해는 상왕의 본궁의 비첩이다. 이게 이제 상왕이 누구냐? 상왕은 여기 보십시오. 태종이 왕이 되면서 이제 뒤로 물러나 앉아 있는 임금이 바로 정종이죠. 정종. 그죠? 이 정종의 비첩이 김해입니다. 그러니까 정종의 비첩을 정사정이 간음하고 그리고 해안대군의 첩도 간음 내지 간통을 했으니 왜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당시 왕실의 비첩과 해안대군 왕실의 첩까지 내시들이 간통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일들이 기록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두 번째 태종실록에도 내시가 또 간통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또 보세요. 속고치 임성부
속고치는 누군가? 원나라 이름으로 우리는 시종을 하는 사람을 속고치랍니다. 속고치. 예. 속고치 임성부. 그러니까 속고치라면 원나라 원어를 그대로 말하면 시그르치라는 말은 그 시그르치라는 말을 한자로 음력해서 옮긴 게 속고치입니다. 속고치 임성부는 자 대신했다. 뭘? 죽음을 대신해서 속장 100대를 쳐라. 그러니까 속고치 임성부가 간통을 했으니까 속고치 임성부는 죽음 대신, 즉 사형 대신에 장 100대를 때리고 그 다음에 영충, 영원히 그곳에 충당하라. 뭘? 하동현 간노로 영충하라. 그러니까 속고치 임성부가 간통을 했으니까 속고치는 사형을 시키지 않는 대신 장 100대를 쳐서 내보내고 그 임성부는 영원히 하동현 간노로 남아있게 하라. 충당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니까 이게 기생이죠. 그죠? 예. 봉소련은 장 80대를 쳐라. 그러니까 임성부가 기생 봉소련과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그죠? 장 80대를 치고 환속이라는 것은 원위치 하라. 환속하라. 원위치 시켜라. 어디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봉소련은 속장 80대, 기생 봉소련은 장 80대를 쳐서 공주 관비로 기속시키라, 한속시키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성부 역시 내시였는데 이 내시가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간통을 했습니다. 이게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세종실록. 그리고 궁녀들끼리 동성애를 한 것도 많았지만 내시들이 궁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내시들을 단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이런 간통 사건을 미리미리 방지하기 위해 거실을 한 거죠. 근데 거실을 해가지고 성기능을 거의 못 쓰도록 해놨는데 음경만 남아있다 보니까 그 중에 성기능이 가능한 내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 이런 간통 사건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볼까요? 자, 전하에 말하기를, 예. 봅니다. 당금 풍속 다 위죠. 자, 지금의 풍속이 거짓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거짓이냐? 소환 배용. 여기서 소환이라는 것은 어린 내시가 아니고 젊은 내시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내시 무리들이 비진자. 있다. 뭐가 있어? 진짜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 중에서 기능이 살아나가지고 간통을 할 만한 내시가 있다는 겁니다. 요새 그런 무리들이. 그래서 말하기를 성지, 강진과 함께, 그죠? 자, 성지, 강진과 함께 의원, 김흥수, 고세보, 해병문 밖에서, 그죠? 해병문 밖에서 뭐하라? 고흠, 검사를 하라. 무슨 검사? 음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아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신이 있는지 없는지, 즉 성기능이 가능하도록 다시 그 기능이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검사를 해서 보고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기록들이 연산군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이런 사료들을 봤을 때에 분명히 조선시대 내시들 중에는 성기능이 거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왕실의 간통 사건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사극 드라마에서 픽션을 막 넣어가지고 해버리니까 어디까지가 진짜 어디까지가 가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마련한 것은 실록에 있는 그대로만 일이 돼 있다. 이 바탕을 알고 사극 드라마를 보아서 아 저거는 픽션이구나 하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간통 사건을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내시 중에는 정말 충직한 내시가 있었고 간신스러운 내시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디 직장을 가더라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내시 간신은 김자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연산군 때의 간신 내시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충신 김처선의 기록입니다. 둘 다 이제 연산군 때에 이제 간신과 중신이 다 나오는데 보세요. 자, 백인년에 전하여 말하기를 장해원 노비 병 육구, 그죠? 장해원은 이게 노비를 간장하는 기간이 장해월입니다. 그러니까 장해원 노비 모두 병, 아우를 병자니까 장해원 노비 모두 6구를 그에게 주라. 그가 누구냐? 내간 김자원입니다. 내간 김자원. 내시죠. 그리고 김자원에게 노비 6을 주라는 겁니다. 연산군이 얼마나 그를 총애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김자원 이뿐만 아닙니다. 김자원은 요즘 말로 하면은 내시로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회계 출납금까지 쥐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김자원이 지나가면은 말을 타고 가던 정성들도 전부 내려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이 정도니까 이자가 저지른 비리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실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참 삶의 처세술 또한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자원으로 인해, 그죠? 김자원은 김일손 등 취재, 성자, 가선대부. 무슨 말인가? 자, 김자원은 김일손 등 취재를 한 대가로 성자 자리에 올랐는데 뭐에 올랐다? 가선대부에 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자원이 김일손 등의 취재를 한 대가로 자리에 올랐는데 가선대부가 되었다. 그래서 연산군은 주고 하사했다. 그죠? 주고 하사했다. 뭘 주고 하사했느냐? 노비와 말 등을 주고 그에게 하사를 하니 이 김자원이 향수료죠. 내가 받고 크게 감격을 했다. 누렸다. 이 누릴 향자잖아요. 그죠? 받고 누렸다는 거. 받고 누렸다. 무엇을? 총애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하면은 김자원은 김일손 등의 취재를 모사왔대죠. 이 김일손 등의 죄를 잘 다스려가지고 연산군에게 마음에 쏙쏙쏙 들도록 죄를 잘 다스려서 벌을 주고 그 공의 대가로 그는 가선대부가 되었고 그리고 노비와 말 등을 받아서 총애, 그죠? 총애를 받고 누렸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자원이 얼마나 간신 역할을 했으면 연산군이 폭 빠졌을까 이 말이다.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은 연산군의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김자원이 조선 연산군 당시에 정치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게 지금 이런 공록이에요. 그럼 이 김자원이라는 사람은 전라도 나주 사람인데 돗자리 장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재산을 모아서 그야말로 세상을 내시로서 정말 멋지게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기로서는 자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김처선에 관한 기록입니다. 김처선. 황간 등 간에, 요건 이제 김처선이고, 이제 그 위에 김처선이 이제 조정을 경멸했다 해가지고 처벌을 받는 가진 기록입니다. 처벌받는 기록. 황간 등 간의 국정이다. 황간 등이 국정에 관해서 뭐한다? 조정을 경멸하고 그리고 종사의 대계를 위해서 종사의 보세요. 종사의 대계를 위하고 대의를 위해서 불가분하게 처단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이 사람들. 자, 이문, 함존, 오선, 김처선 보이죠?
김처선, 자, 최치돈, 이기정, 김헙 등등 쭉 내립니다. 이 사람들을 뭐 하라? 여기 보시면은, 자, 김효손, 영속, 본향, 간록. 그러니, 김효손과 효손, 이런 사람들을 전부 어디로? 자기의 본향의 관노로 귀속시키라. 본향의 관노. 노비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김처선의 고향은 전이김씨죠. 전이김씨. 아마 충청도 어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이가. 그래서 이 전이김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게 단종실록에 아마 이 사람들이 이 기록을 봐서는 김처선이 여기에 해당이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일단 단종실록의 3월 19일자 기록에 김처선이 조정을 경멸해 가지고 자기 본향의 노비로 계속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다 이제 다시 올라올라 가지고 보세요. 자, 전하여 말하기를 김처선은 족 한 7촌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김처선의 친족 7촌에까지 7촌에 한해서까지 그죠? 김처선 7촌족에 한해서까지 뭐 하라? 벌을 주라 이 말이다. 어떻게 주라? 자, 따르라. 누구에게? 김계경의 예정제. 김계경의 예를 정제로 해가지고 김계경에 주었던 죄를 그대로 따르게 하고, 그리고 보세요. 그 부모 묘도 또 역자죠. 그 부모 묘도 또 치제의 예에 따라서 처단하라 이 말입니다. 묘를 파서 없애는 거예요. 파서 파멸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명을 내리고 내렸다 어서를 내렸다. 어서를 내렸다. 어디에 내렸다? 정원에 어서를 내려서 말했다 이 말이다. 이 정원이라는 건 뭔가 성정원을 말하죠. 성정원. 이 정원은 성정원은 요새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 같은 거 되죠. 그죠? 거기 자기 도성지잖아요. 그 도성지에게 즉 성정원에다가 이 아들을 이렇게 부모 묘를 파서 없애는 그 예도 그 타인의 제의에 따라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김처선의 7촌까지는 김계경의 정제를 준 예에 따라서 처리해서 그에게 죄를 주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성정원에다가 어서를 내렸다.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성정원에다가 자, 아비가 그 임금을 꾸짖었으니, 꾸짖을 짓자죠. 아비가 그 임금을 꾸짖었으니 미치게 하나 따르게 하라. 연금이죠. 그 자식에게 이르게 하는 것이 보세요. 자, 그 자식에게 이르게 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임금을 꾸짖었으니까 그 자식도 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연자죄죠, 그죠? 예. 그래서 말하기를 다시 말합니다. 속대무언, 속히 대답하고 숨김없이 대답하라. 다시, 자, 숨김없이 속히 대답하라 하고 연산군이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말하기를 나의 잘못이 죽임, 즉 내가 죽임을 잘못한 것은, 내가 사람을 잘못 죽인 것은 여기에 왕행이 되죠. 왕행. 사람을 죽이는 걸 왕행이랍니다. 구벌 왕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사람을 죽인 것은 증거가 있다. 누구에게? 황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황간 누굽니까? 김처선이죠. 김처선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중의 왕살, 치중에 내가 김처선을 죽였다. 내가 치중에 김처선을 죽인 것은 참을 수가 없더라. 참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성지 등에게 이르기를 처선의 죄는 김처선의 죄는 제소불사라. 제소 사면할 수 없다. 즉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의역을 한다면 이 제소는 감옥에 갇힌 사람을 제소라죠. 우리 제소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소불사 사면할 수 없는 죄인이라 이 말이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소불사 용서할 수 없으니 그 자식에 이르게 하여 그 자식에게까지 이르게 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유하불가 어찌 불가하단 말인가. 그치? 자, 어찌 불가하단 말인가. 그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선의 죄는 외인부지, 외인들이 모르고 있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이 권하는 무엇을 그랬다. 누구에게? 처선에게. 왕이 처선에게 술을 권했는데 처선이 취중에 규간의 말을 표현하니까 왕이 크게 노해서 친히 칼을 들고 그 수족을 자르고 활을 쏴서 죽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연산군이라는 사람은 패주죠. 그죠? 패주. 왕의 이름에서 우리가 조종군하는 시호가 있다. 그죠? 조는 창업군주이거나 창업에 가까운 계획을 단행한 군주에게 붙이는 시호가 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은 성군, 의진 임금을 군이라고, 종이라죠, 종. 우리 대부분 종이잖아, 그죠? 그 다음 군은 퇴출된 군주를 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퇴출된 군주 두 사람이죠, 조선시대 연산군과 강희군입니다. 연산군이 쫓겨난 가장 주된 요인이 폭정이죠, 그치? 네. 지금 여기도 보죠, 이게 얼마나 폭정입니까? 그래서 이 폭정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처선을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어떻게 죽였냐? 기록에 의하면 김처선이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왕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사람이 신하가 되어서 왕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데 그를 올바르게 일깨워주는 것이 신하의 도리니라. 그런데 지금 이 조정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내가 가서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 가족에게 화를 미치더라도 너희들은 각오를 하고 이해를 바란다 라는 말을 남기고 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초용물을 즐기고 왕이 방탕한 정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김처선이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전하, 신 김처선은 내 임금을 섬기었으나 아직 주상과 같은 분을 뵙지를 못했고 짧게는 역사서와 사설을 대강은 읽어서 깨우치긴 하였으나 아직 어느 역사서에서도 주상과 같은 분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원하건대 부디 선정을 베푸시고 초용물을 거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때 연산군이 활을 들고 그대로 쏘았습니다. 쏘았더니 연산군의 그 화살에 김처선의 갈비뼈를 맞췄습니다. 쓰러졌죠. 쓰러졌더니 내 이놈 또다시 그런 소리를 한 번만 더 말해보아라 하니까 김처선이 또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전하, 하찮은 내시의 죽음은 무엇이 두렵겠사옵니까? 이 나라 조정의 관료들의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초계화치 버리는데 하찮은 내시의 죽음인들 어찌 제가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제가 불쌍히 여기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주상께서
퇴출당하실까봐 그것이 걱정이 오지 제 몸에 맞은 화살이 걱정이 아니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래 또 활을 한 발 또 땡겼겠죠? 그때 아마 엄청난 발언을 했을 거라는 상상은 가능하죠. 기록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생각만 할 뿐이죠. 그러고 쏘았는데 다리를 맞췄습니다. 그대로 꼬꾸라졌죠. 꼬꾸라지니까 연산군이 하는 말이 내 이놈 김처선 그 다리로 일어나 보아라 하니까 처선이 전하께서는 다리에 화살을 먹고 꼬꾸라졌는데 일어날 수 있게 사옵니까? 하니까 저놈이 뚫린 입이라고 하면서 칼을 직접 들고 나섰습니다. 보세요. 그죠? 여기에 친히 집도, 그죠? 왕이 노해서 친히 집도했다. 칼을 친히 들었다는 거예요. 친히 들고 혀를 자른 거예요. 그리고 배를 찌르고 수족을 잘랐다. 이거 수족이 되어 있죠. 그죠? 보세요. 자, 그 수족을 절단하여 수족을 자른 거예요. 그리고 창자를 꺼내서 일부는 저작거리에 걸고 호랑이에 주었다라는 연료실 기술의 내용도 참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김처선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연산군이 패주가 되면 안 된다. 내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서 할 말인데 이 나라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을 챙기고 간산 관리들을 내쳐서 이 나라에게 종사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 밑에 있는 관리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나? 그래서 감히 내가 늙은 내신 내가 주상 당신께 정말 걱정스러워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니까 선정을 베풀어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김처선을 죽이고 나서 기록된 내용 이거죠. 연산군 일기 57권 1505년 4월 1일자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산군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첫자가 들어간 이름은 전부 삭제시킵니다. 처용무란 이름도 없애버려요. 풍두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과거 합격자 명단에서도 처가 있으면은 합격자 명단에서 첫자가 들어간 이름은 탈락을 시켜버려요. 더구나 당시 이름 중에서 첫자는 전부 다 고쳐야 될 판입니다. 그토록 연산군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충신스럽게 지금을 한 4시가 있었고 이 4시들 때문에 조정이 500년을 더 이어갈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셨듯이 4시 중에는 또 간통을 해서 왕실의 문란을 일으키는 4시도 있었죠. 사람 사는 세상은 이렇게 왕실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연산군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명을 내립니다. 경들은 들으시오. 앞으로 입을 잘못 놀리면은 큰 화를 부를 것이요. 그래서 모두 목에다가 표를 달고 다니셔요. 표. 그 표가 이게 바로 구시화지문이다. 입은 이다 뭐라고? 화를 부르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문이다. 이 입이 화를 부르니까 입을 꼭 다물어라. 설시 참신도다. 혀는 이다 뭐라고? 자, 몸을 베는 칼이다. 몸을 베는 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은 꼭 다물고 혀는 깊숙이 감찰한 거예요. 요까지만 이래가지고 자, 요 글자 열자죠. 열자를 해가지고 목에 딱 걸겠습니다. 그럼 이 원래 이 글의 출처는 중국 5대 식국 혼란기 당시 당나라가 망하고 907년부터 960년까지 우리가 5대 식국 혼란기를 하죠. 그죠? 이 5대 식국 혼란기 당시에 10여 개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 처세술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풍도입니다. 풍도.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사람을 배울 점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퇴출해야 될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 풍도라는 사람이 후한, 후당, 후진, 후주 등 5개 국가의 재상을 모셨습니다. 그것도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뀔 때마다 풍도 데리고 온다. 아니, 우리가 지금 정권이 바뀌면은 국무총리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바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다음 때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그 사람 참 훌륭하니까 그 사람을 국무총리로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또 그 사람 국무총리 모시고 오세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5대 19 혼란기 당시에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들어서기 직전에 그 5대 19 혼란기 당시에 5개 나라에서 이 풍도라는 사람을 재상으로 모시고 갔었으니 그의 인품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죠. 재상 폐하,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존경을 받소? 당신은 처세술을 배우고 싶소? 했더니 풍도가 지은 시입니다. 이게. 그 풍도가 구시하지문이여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고 설시 참신도여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까 패구심장설. 자, 입은 꼭 다물고 혀는 깊이 감추어서 그렇게 살면은 안신척처우 가는 곳곳마다 몸이 편안하니라. 이게 뭐예요? 보고도 못 보고 못 본 것이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고 그냥 잘하십니다. 지당하십니다. 사람 남의 흉을 보면 안 돼. 좋게만 남의 흉 보면 안 돼. 이거겠죠? 그러나 이 말은 나쁘게 말하면은 야는 자기 일심만 챙기기 위해서 하는 아부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고 정말 묵직한 입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 가지고 잘 아우르는 위인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완전히 나눠집니다. 이래서 이 사람의 쓴 시를 그대로 연산군이 요 열자의 글을 가지고 목에 딱 걸고 다시는 김처성과 같은 저런 입을 놀리는 자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하고 목에 걸게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자, 세 명의 내시 어머니. 아까 얘기했죠? 왜 세 명이 내시냐? 보세요. 한 명은 낳아준 어머니를 했죠? 또 한 명은 자기의 거세를 한 후에 키워준 어머니. 그리고 왕실에 넣어준 어머니입니다. 왕실에 들어가기에 대단히 힘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왕실에 내시는 140명이랬죠. 그 140명 내시 중에 장본 내시, 왕실 안에서 내반원에 근무하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내시는 20명 뿐입니다. 그리고 출퇴근 내시가 40명이에요. 나머지 80명은 견습생 내시. 그러니까 왕실에서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배우는 내시죠. 그래서 이 왕실의 140명 안에 들어가려면 누군가가 다리를 낳아줘야 돼요. 그 다리를 낳아주는 사람이 바로 조선시대 초기에 쇠귀 할머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쇠귀 할머니라는 사람은 원래 개성 사람이죠. 고려의 수도니까 고려말의 개성 사람인데 그 개성 사람으로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잠시 한 2, 3년 동안 개성의 수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고려가 싹 망하니까 이제 조선의 황관을 다시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 황관을 길러가지고 먹이고 가르치고 해서 왕실에 넣어준 어머니가 쇠귀 할머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실에 넣어가지고 조선이 이제 수도가 한양으로 와서 보니까
내시의 관직을 하고 있는 핵심 관리층이 거의 이 할머니가 넣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넣으신 분들이 내시가 다 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안에서 서로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서로 대립을 했습니다. 왜? 할머니가 돌아가신 재산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재산을 양쪽으로 골고루 똑같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 한쪽과 한쪽에 조금 반비례하도록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기 할머니라는 분이 조선의 내시의 어머니이자 내시를 키워주고 내시를 가르쳐줬던 대표적인 왕실의 내시의 대모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내시들의 생활과 집촌 마을을 볼까요? 자, 자하동과 강동이랬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에 내시부는 효자동이 있습니다. 내시부는 왕실에 제일 가까우니까. 그리고 내시들이 사는 동네는 여기 보시는 대로 자하동 되어 있다. 그죠? 자하동. 여기 이제 내시들이 집중적으로 살던 동네인데, 자하동에 사는 내시하고 관동에 사는 내시에게 할머니가 돌아가기 직전에 재산을 나눠줄 때에 한쪽을 많이 한쪽을 적게 준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서 내시끼리 분파가 이렇게 생긴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자들이 출퇴근했고, 궁궐 안에 있는 내반원은 내시부의 파견체인 그곳의 내시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근무했다. 그러니까 내시 중에 가장 높은 관직이 종이품이랬죠. 그죠? 그 내시부 종이품이 상선입니다. 상선 2명입니다. 2명. 한 사람이 빠지면은 또 한 사람이 24시간 교대. 이래서 2명이 돌아가면서 교대를 근무하는 거죠. 그 궁궐 밖에서 가정을 가지고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건물에서 크게 장번과 출입번,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장번은 20명 정도가 왕실 내반원에서 근무를 하고, 출입번은 바로 내시부에서 출근해가지고 내시부에서 왕실 왔다 갔다. 그리고 퇴근하면은 옆에 자동과 관동으로 집으로 퇴근했던 거죠. 자, 내시도 처와 첩을 거느리고 가게, 개성을 위해서 양자를 들었으며 재산이 많은 권력 비례해서 심지어 4명에서 5명의 양녀와 양자를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북도 청도에 가면은 임당님과 그곳에 가면은 운림고택이라는 게 있어요. 청도 운림고택. 그게 내시집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400여 채가 그곳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내시 집성촌이 청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에도 관동과 자동에 집단적으로 내시 마을이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아무래도 거실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고, 또 내시의 첩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더 안 좋게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자하동과 경상북도 청도에서 집단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요게 이제 자하동이고, 요게 이제 국가민속문화재 제 245호로 지정된 곳인데, 이 자하동에 있는 운림고택이죠. 이 운림고택 한 개의 집만 굉장히 대글같이 지어놨습니다. 아까 앞에서 잠시 월급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우리 정상적인 이제 이게 월급표가 없어가지고 국녀 월급 1925년도 국녀 월급을 기준으로 대략 보았는데, 국녀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정오품 상궁,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지밀 상궁이랬죠. 지밀 상궁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의 월급이 지금의 돈으로 약 1,000만 원 가까이 된다 했습니다. 그 월급만 그래요. 거기에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세찬, 방자를 누리는 돈, 생일 때 노는 돈, 기타 등등 많이 놀 때는 이렇게 1,200~3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센 월급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직급이 3등급 내지 4등급이 더 높게 위치해 있는, 종이품까지 올라가 있는 내시니까 월급이 적어도 40~50% 더 많았겠죠. 가장 많이 받는 내시의 월급은 거죠. 그 다음, 자, 내시들의 죽음, 그리고 공동묘지, 초안산과 경기도 안산에 가면은 이 집중적으로 이 내시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내시들의 무덤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빗을 참 잘 씌워놨다. 그죠? 네. 통운대부 행, 내시, 부상선입니다.
자, 성공극철, 양의지묘. 양의지묘입니다. 양의. 두량자죠. 두 분을 모신다는 겁니다. 누가? 아내와 본인. 그러니까 두 분을 이곳에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통운대부잖아요. 통운대부. 벌써 관직이, 통운대부가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내시들이 양자를 들어가지고 가기를 이어가죠. 그러니까 성이 다 다르겠죠. 어쨌든 내시 중에서 성이 다른 아들을 양자로 들으니까 좀 비전이 있어 보이고 똘똘한 내시를 자기 후대로 이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초안산에다가 이 무덤을 묻었는데, 다행히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상선 성공극철, 성공극철, 성치죠? 성극철의 묘가 이렇게 비문이 아주 온전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비문들 보실래요? 자, 이렇게 다 깨져 있습니다. 깨지고, 넘어지고, 흩어지고, 묘가 봉분이 사라지고, 이곳에 가면은 내시묘를 포함해서 궁녀묘, 일반인 묘, 가지고 천여기가 쫙 있습니다. 이곳에. 그래서 그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이 내시 무덤이고, 내시의 성극철이 양의지묘로 되는 거니까, 아, 성극철이 내시가 결혼했다는 것이 확실히 여기서 입증이 되잖아요. 내시가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극철 집안은 족보인. 자, 여기에 연양군파 가승록이죠. 그는 선조 때인데, 대가 되네. 선조 때 상선으로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한 연양군 김계한의 맏손자이고, 양자를 들어갔으니까요. 그죠? 아들은 박중창, 손자는 오윤환이라. 그러니까 양자를 들으니까 다 이름이 성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고환이 없으면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송극철 부부의 묘가 자향은 안전 위치는 서향이다. 서향. 왜 묘를 서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두고 눕혔을까? 적어도 왕실이 있는 경복궁이 있는 쪽으로 보고 눕혔습니다. 나는 왕실에서 관직을 했고 죽어서도 왕을 모시겠나이다 하는 그 표현이 이겁니다. 이거 지금 머리를 이렇게 서향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아, 당시의 내시들이 정말 충성스럽고 국가에 대한 종묘사직을 걱정한 내시들도 참 많았구나. 반면에 앞에서 보았던 대로 간통을 하는 내시도 있었고, 또 간신짓을 했던 김자원과 같은 내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겠죠. 그 사람들은. 그죠? 예. 대부분 내시들은 훈련받은 대로, 교육받은 대로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조선왕실을 지켜왔던 것이 사실임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인 없는 무덤 참 썰썰하다. 그죠?